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 나에게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낭독하기 전에 먼저 용어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무의식이란 용어입니다.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the unconscious, D로 발음해야 되겠습니다. 모음 앞에서는 the unconscious, 무의식을 잠재의식, the subconscious 이라고 칭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무의식이 맞는 용어이며 이 책에서도 그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자, 지금 낭독해드리고 있는 장은 내가 모르는 나입니다. 누군가가 달갑지 않은 의무나 잡일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그 뒤에 무의식적인 동기가 숨어 있다고 추측한다.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망각이라는 행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이다. 배우자가 기념일을 잊어버렸을 때 아무 의미도 없는 실수라고 넘길 사람이 몇이나 될까? 타인이 스스로에 대해 알아채지 못하는 면모를 우리는 안다고 믿곤 한다. 회사 점심시간에 한 직원이 자리에 없는 다른 직원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봐. 그 사람은 자기가 완벽한 줄 알거든.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은 자리에 없는 친구와 그의 새 애인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한다. 왜 또 제멋대로인 여자를 만나는 거야? 자기 엄마랑 똑같은 여자잖아.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참, 자기를 그렇게 모르나.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도 남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발끈한다. 내가 모르는 내 면모를 남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쾌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친구가 그런 암시를 보이면 우리는 아니라고 우길 것이다. 혀가 미끄러져 말이 헛나간 거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직장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녁 데이트를 잊었다고 손님 명단에서 이름을 빠뜨린 건 단순한 실수지. 그 사람이 작년 크리스마스 파티 때 나를 무시한 데 대한 복수가 아니라고. 가끔은 정말로 직장에서 너무 시달려 깜빡할 때도 있다. 가끔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말실수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에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뭔가를 실수로 남에게 들켜버릴 때도 있다. 자신보다 타인의 무의식적 동기를 더 쉽게 알아채는 이유는 무의식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무의식에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남아있을까? 프로이트와 그 이후의 수많은 정신역동 이론가에 따르면 무의식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거나 자신의 윤리관, 가치관과 충돌하거나 자상을 해칠 만한 모든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다. 그러니 무의식에 담긴 내용물을 알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하다. 알고 싶은 생각과 감정이었다면 애초에 무의식에 숨었을 리가 없다. 자, 알고 싶은 생각과 감정이었다면 애초에 무의식에 숨었을 리가 없다. 드러내는 것이 치료의 방편이 된다는 이야기로군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견디기 힘든 그 내용물을 어떻게 피할까? 남들에게 보이는 우리의 성격의 한 측면을 어떻게 계속 못 알아챌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심리적 방어 기제, 즉 심리적 방어 또는 간단히 방어라고도 한다. 바로 이 방어, 심리적 방어 기제가 등장한다. 우리는 방어 기제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을 의식에서 몰아낸다. 그러니 무의식 속으로 그런 생각과 감정이 숨어버리는 것이겠죠. 그 과정에서 방어 기제는 인간관계나 감정 영역에서 우리의 현실 인식을 미묘하게 왜곡해 버린다. 다시 한번, 그 과정에서 방어 기제는 인간관계나 감정 영역에서 우리의 현실 인식을 묘하게 왜곡해 버린다. 이 책은 여러 종류의 방어 기제와 그 작용, 원리를 설명하고 자신이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또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감당해내고 밖으로 표출하는 효과적인 방법도 알려줄 것이다. 너무 단단하게 굳어버린 방어 기제는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대학 시절 나는 우울증에 빠져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다.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나 역시 처음에는 치료사가 내 어려움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이나 기술을 가르쳐 줄 알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대개는 불쾌하게도 치료사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신중하게 들은 다음 내가 그때까지 모르고 있던 감정적 측면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얘기를 꺼냈다. 나는 상당수 인정하지 않았고 이따금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나도 모르게 그의 통찰을 증명해 줄 사례를 물어다 줬고 결국엔 그의 말을 받아들이게 됐다. 심리치료사가 되고 30년 동안 나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많은 것들이 들린다. 참기 어려운 욕구, 차마 인정할 수 없는 분노, 악의적인 시기와 질투, 파괴적인 수치심 등 너무 강렬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 말이다. 나는 그들이 그 감정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즉 심리적 방어 기제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또 특정한 방어 기제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자기 자신과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여기에 문제가 있군요. 우리들의 자기 자신과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방해가 되는군요. 인간관계에 자기 자신에게. 또 바로 여기에 심리적 방어 기제의 문제가 있다.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겪는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 그 기제가 꼭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너무 깊숙이 박혀버리면 직면해야 할 중요한 감정에
접근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직면해야 할 중요한 감정 방해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헤어날 길이 없는 슬픔에 일시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상황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어린 시절에 감정적 빈곤을 모른 채 하면 지금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인식을 차단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인식을 차단하고 존재론적인 인식이죠. 거기에서 오는 공포. 사람은 죽는다라는 공포.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자신이 불사신이라고 믿는다면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다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다. 설마, 헐, 그럴 리가 있을까요? 힘든 감정을 참거나 몰아내면 황폐해지고 처세 능력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분노를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분노는 이기적인 배우자와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나 일방적인 우정을 끝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동기가 되어준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를 인정하면 자신이 아끼는 사람과 더 쉽게 화해할 수 있다. 한편 방어 기제는 격한 감정을 전혀 다른 곳으로 표출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그래서 문제를 키우거나 심지어는 자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자멸하지 맙시다. 무엇보다 안 좋은 것은 애인이나 가족,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와의 원만한 관계에 필요한 감정까지 몰아내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돌려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욕구를 외면하면 타인과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자신의 욕구를 외면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과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 분노나 불행을 과식증처럼 삼켜버리면 가정에서건 친구 관계에서건 직장에서건 감정의 원인을 알아보려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다른 누군가가 자신이 두려워하는 감정을 표출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자기 안에 숨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한정적이고 불만족한 관계만 맺을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나는 방어 기제에 관한 모든 지식을 동원해 그것들이 인간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파헤쳐 나갈 것이다. 짝짝짝 기대해 봅시다. 불행한 패턴이 계속되고 친밀하고 헌신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직장에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친구 관계가 어그러지고 부모나 자녀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데 당신의 방어 기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당연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로막는 방어 기제를 해체하고 무의식 속에 든 것을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모든 방어 기제를 없앨 필요도 없고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과 꼭 대면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방어가 너무 단단하고 고착돼 인간관계를 심하게 방해하면 더 의식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 다음 작은 꼭지입니다. 심리적 방어 기제란 무엇인가? 무의식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방어라는 개념도
문화적 주류로서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그 뒤는 중력입니다. 프로이트는 1890년대에 심리적 방어라는 개념에 대해 저술하기 시작했는데 요제프 브로이어와 함께 쓴 초기 저작 히스테리 연구가 가장 유명하다. 프로이트는 물론 독일어로 썼고 이 정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는 아베르였다. 방어라기보다는 쫓아버리기 또는 막아내기가 더 정확한 번역이다. 프로이트의 용어 중에는 당혹스럽게 번역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에고라는 것인데요. 에고는 프로이트가 쓸 때에는 자의식에 대해서 쓸 때 das Ich, 나 또는 나를 이라는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했는데 번역자들이 영어로 옮기면서 에고라는 라틴어를 가져와 무겁고 과학적인 어감을 더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생각은 단순하며 방어 기제라는 당혹스러운 번역어가 풍기는 느낌처럼 기계적이지도 않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때때로 너무 고통스럽고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과 마주하면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밀어버린다. 고의가 아니다. 의식 밖에서 대개는 자동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프로이트는 19세기 말 무렵 이 견해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오늘날 정신역동 사상가와 치료사 대부분은 프로이트가 처음 소개한 심리적 방어의 성질과 기능에 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동안 알프레드 아들러, 안나 프로이트, 멜라니 클라인을 비롯한 수많은 심리학자가 이 개념을 확장시켜 이해를 도왔다. 그중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인 도널드 멜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덜 이론적인 해석을 내놨다. 모든 방어기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다시 참고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멜처는 영국의 또 다른 정신분석학자인 W.R. 비욘의 연구에 함축되어 있는 발상에서 방어에 관한 이런 견해를 발전시켰다. 그 밑으로 중략하고 방어기제는 마치 내일은 없다는 듯 지금 당장 작동한다. 감정 폭발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경솔하고 반사적이며 이 순간의 고통을 피하기만 하면 그뿐 그 뒤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끔 우리는 마침내 깨어나 진실과 마주하기도 한다. 심리적 방어 기제와 성격,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개별적 전략으로 하나씩 이야기하면 각각이 따로따로 사용되는 별개의 기법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습관처럼 자주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한 사람의 성격 전반에 영향을 준다. 비렐름 라히히는 획기적인 저서 성격 분석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자, 그 뒤에는 중략을 합니다. 성격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화를 안 내는 보기 드물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면 이런 평가는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에 대한 힌트가 된다. 그것이 방어 기제라는 얘기죠. 화를 내지 않는 것. 남이 자기 생각에 동의할 때까지 윽박지르거나 끝까지 끈질기게 조르는
독선적인 사람이라면 완전히 다른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 평소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일반적으로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